자, 리아인드노믹스 2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네. 일면 배당 인색한 한국 상장사입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 상장 기업들이 네. 배당을 굉장히 적게 준다는 거죠. 그 주주들한테요. 네, 그렇죠. 그 한국 기업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 배당이란 걸 받는데, 그쵸. 그 어떻게 보면 그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오듯이 그런 걸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이익이 정말 배신하지 않는 이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대만하고 비교가 돼 있거든요. 예. 대만이 2013년에 배당이 2.75%였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1.12%로 절반 이하의 수준이죠, 사실. 네, 우리나라 지금 1%대를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2%를 넘기도 하고, 경기에 따라 대만 같은 경우는 4%, 4.58까지도 가는데, 그쵸. 이게 그 배당이라는 게,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사실 배당을 올려주는 게 관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걸 올려주는 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주식을 사는 거는 그 가격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이 크게 뛰지 않으니까 다른 유인책으로 배당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쵸. 기업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것에 인색하다. 그래서 그 대만 정도만 배당해도 코스피가 굉장히 오를 것이다. 2,500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 배당 확대라는 게 이제 뭐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그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그럼 그간에 왜 한국 기업이 낮은 배당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걸까요? 이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조선등 같은 그런 한국 기업의 주력 산업이 이제 경기 순환,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할 뿐더러 이제 그런 산업들은 큰 규모의 그런 자본의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을 주게 되면 사실 자본 투자에 쏟을 그 자본의 맞습니다. 그 크기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색했던 거겠죠. 그렇죠. 기업의 순이익은 회계에서 배울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유보이익이고 예. 하나가 배당인데, 예. 그 투자를 할 유보이익이 적어진다는 거죠. 배당을 드리게 그쵸. 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가 이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애플이 있죠. 네네. 그래서 애플이 그 작년에 뭐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별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 배당을 폭발적으로 늘림으로써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세계를 놀라게 했었거든요. 이 적극적인 그 배당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네. 애플 주가가 8%를 이상 뛰었다. 그렇죠. 그 배당을 늘리겠다고 했던 그 팀쿡의 선언이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 사람들이 얘네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이란 건 어떤 그 주가를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인색하다. 낮아서 예. 외국인의 장기 투자도 꺼리고 그 시장에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기업들은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기사로 네, 넘어가도록 21일 하죠. 수요일입니다. 예. 자, 우리 민희 형이 좋아하는 공무원 연금 지급의 20% 삭감. 예. 자, 이 기사를 하자고 해서 주장을 하셨죠? 그렇죠. 네. 이게 공무원 연금이란 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봅시다. 자, 연금이라는 게 이제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늙으면 연금을 받습니다. 그쵸. 은퇴하면. 그쵸. 자, 근데 국민연금이란 걸 일반 사람들은 받고, 그쵸.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퇴직금도 그 조금 주고
월급도 짰던 대신에 공무원 연금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무원 상여가 많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1.9배, 거의 2배 가까웠는데 이걸 국민연금의 1.5배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간 그 재정 공무원 연금을 메꾸는 데 들어간 그 재정이 10조 원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관행을 봤을 때 공무원 연금이 상당한 그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20%를 삭감하게 되고 또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지급액을 삭감하기도 하면서도 보험료 그 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덜 받고 더 많이 내는. 그렇죠.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 원래 이게 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보험료율, 그러니까 이 내야 되는 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치기가 좀 곤란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뭐 월에 한 300 버는 사람이면 예. 월에 300을 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면 그 연금이 한 1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은퇴하면. 근데 공무원은 원래 19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188에 돼 있는데 근데 이게 150이 되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서. 네. 우리가 똑같이 늙은 그 은퇴 시기에 사실 이 15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푼도 이제 벌지 못하게 될 상황에는 이 50만 원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이 정도도 충분한 메리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뭐 자녀 뭐 학자금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공무원들은요. 네. 이거를 대안으로 이제 정부가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거 뭐 대책 마련을 이제 방안에 또 내놓는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상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재직 중인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니까, 네, 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를 잘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22일 목요일 갑니다. 자, 우리은행 확실한 주인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우리은행이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예전에 물론 뭐 바로 전주는 아니더라도 다루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한, 좀 더 명확한 기사가 나온 거죠, 사실. 우리은행이 확실한 주인을 찾아준다, 우리은행에. 네, 근데 왜 이게 정부 거지? IMF 때 영향으로 예금보험공사라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이 예. 지분을 56.9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일단 30%는 통째로 한 명한테 몰아두고, 그 다음에 26점 나머지 97%는 쪼개서 분산 매각을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목이 나온 이유는 앞에 30%를 한쪽에 몰아줘서 그 확실하게 한 어떤 기관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우리은행 지분 30%라는 게 3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넘어가면은 그 지배주주가 있는 시중은행이 처음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타 뭐 다른 금융기관들은 네. 사실상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 회사가 조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어느 한 곳이 뭐 대주주가 된다는 그런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죠. 일단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 지분은 금융지주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금융지주사가 100% 소유하지만 금융지주사 그렇죠. 중에 이제 상당수는 외국인 그 주주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주주들 중에서 이제 대주주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주주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여기 봤듯이 금융지주사들이나 어떤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 예. 이 우리은행 이거 사줘야 되거든요. 교보생명 정도가 있는데 교보생명도 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고 한국투자금융지주라든지 뭐 별로 이 우리은행 지분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찰이 유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네. 뭐 그냥 교보생명이 약간 30% 인수에 관심만 가질 뿐이지 뭐 이게 네. 뭐 어떻게 되겠다는 그 명확한 뚜렷한 그거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게 유찰이 될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은행 지분 30%를 이제 또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다시 분산 매각을 한다라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이제 총 56.97% 전체가 만약 유찰될 경우에는 네. 전체가 이제 희망수령 경쟁 유찰 방식으로 그렇죠. 되게 되겠죠. 분산매각 되겠죠. 예. 자, 그럼 우리은행이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랍니다. 자, 5월 23일 3일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기사. 자, 기업형 부동산 투자 규제 푸다. 자, 여기 리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거 간단히 말해서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아, 맞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네. 원래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네. 근데 이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네. 이제 굳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이제 그냥 등록이나 신고만 해서도 충분히 영업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뭐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예. 뭐 자기관리 리츠, 뭐 위탁관리 리츠,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위탁관리 리츠랑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제 인가제에서 등록제, 그러니까 인가 대신 등록만 해도 되게 예. 하고 그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자기 자본이 500억 이상일 경우 예.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사업부터 이제 또 그 신고제로 예. 가능하게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규제를 없애면 그 묶였던 투자들이 풀어질 것이다. 그쵸. 뭐 이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리츠 규제를 풀게 된다면 네, 이제 시중에 그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그 부동 자금들이 네,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유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 사강이 좋지 않은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공사인데 그 공공 부문의 사업을 이제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겠죠. 이 LH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가 네, 적자를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엄청 갉아먹고 있었죠, 사실. 사실 그거를 메꾸는데도 큰 몫을 해내지 않을까. 1년 미만의 단기 부동자금식은 1176조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 리츠 규제를 풀음으로 해서 이제 많은 활성화가 있길 바라고 대신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백업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그쵸. 리츠 심사단, 리츠 전담 감독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차후의 부작용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예. 자, 오늘 기사죠? 5월 26일 월요일 기사입니다. 예, 카카오 다음 합병 협상. 자, 곧 결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곧 결론. 자, 우리 카카오톡 쓰고 있는데요. 예, 그쵸. 국민 메신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광고 수익으로 거의 수익을 올리는데 다음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국내 2위의 검색 사이트 예, 포털. 그리고 국내 1위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 예. 이렇게 두 개가 합병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서로 뭐 윈윈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인수합병 하겠죠. 아니, 카카오톡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1위인데 사실 예. 뭐 미국에서나 뭐 일본에서나 뭐 카카오톡 쓴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네이버 라인도 있죠. 국내에는 그죠. 네이버 라인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같은 경우도 다음이 검색 사이트의 강자라고 하지만 네이버에 뒤쳐져서 2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다음도 네이버를 잡기 좀 어렵고 카카오톡도 이제 해외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합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다음이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피플이라고 마이피플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게 초반에는 마치 카카오톡을 잡지 않을까, 따라잡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도 보였지만 사실 금방 시들해졌죠. 하고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마이피플의 그 실패를 이제 보완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 시가총액 한 3조 정도 됩니다. 다음이 예. 한 1조 정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합쳐서 그 4조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그 2위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예. 1위가 이제 5조 600억 정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예. 그 복제약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덩치를 키우고 또 카카오는 다음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고 또 카카오의 앱적인 역량과 다음에 이제 웹적인 역량을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겠다. 그쵸. 그래서 뭐 아마 기업 문화적인 충돌보다는 그 어떤 사업을 잘 계열을 해서 그 각자의 역할에서 잘 만들 수 있게 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분명 엑시트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창업시장에 또 인재 풀이 열리는 그런 기회도 그렇죠.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조에서 4조에 이르는 IT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인수합병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네이버의 네. 독주를 그렇죠.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검색에서 좀 막을 수가 있겠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이버가 이제 웹계에서는 약간 삼성 같은 존재니까.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그 선망한 약간 1위 IT의 전 영역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카카오랑 카카오만은 이제 좀 예외였죠. 다음이랑 이제 네. 인수합병이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네. 얼마큼 오히려 나올지.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예. 되면 사실 그 M&A에 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모험인 거죠. M&A라는 건. 그죠. 모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름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고심을 많이 해서 뭐 좋은 결정을 내리라고 보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라이닝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줄게 난 없어 지켜줄게 꿈에 꼭 안고 안전하게 너랑 나만 있으면 돼 별들조차 질투하는 순간